두 번째로 운반 상피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팅 에피셀리아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 그런 장기를 감싸고 있는 상피 조직을 말해요. 그리고 운반 상피는 주로 이 운반 기능하는 그 장기 안에 내피, 안쪽에 있는 내피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소화기, 콩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화기에 해당되는 건 위, 소장, 대장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지금 이게 그 소화기 안쪽에 지금 여기가 이제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이고요. 이쪽이 우리 내시경 가면은 보이는 그 점막들 있죠. 벽들이요. 그 벽들이 바로 여기 이렇게 운반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피 조직 밑에 보면 이제 혈관과 결합 조직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간단하게 모식화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노멀 거트, 리키 거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 건강한 상태의 거트는 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상태의 이 장의 운반 상피의 모습이고요. 이 리키 거트, 리키는 아까 뭐라 그랬죠? 뭔가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그 사이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느슨한 결합 형태의 세포 결합이 리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루키거트라고 하는 건요. 장은 원래 이렇게 여기 보면 촘촘하게 정말 이 재봉틀로 드르륵 해가지고 꿰맨 것처럼 틈새가 없이 이렇게 짱짱하게 결합을 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결합이 끊어져서 이 사이로 이 초록색들 얘네들은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물질이 들어가서 혈관까지 침투를 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 이런 걸 루키거트에서 이 장이 샌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일단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쫀쫀하게 딱 타이트하게 운반 상피 조직이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밖에 뭐 어떤 세균들이 난리를 쳐도요.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관 속으로요. 그럼 장 속에 염증은 생길지 몰라도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염증이 온몸으로 퍼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의 운반 상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 이음이 느슨해지고 끊겨버렸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면은 이 세포 사이로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쑥 침투해 들어가서 혈관까지도 침투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혈관은요, 어때요? 우리 온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몸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운반 상피, 내벽을 이루는 이 상피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장에서 생긴 염증이 이제 온몸에 구석구석의 염증으로까지 퍼져 나가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생기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장의 벽을 이루는 상피 조직, 운반 상피는요, 밀착 이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음의 종류 아까 살펴봤죠. 그래서 밀착 이음으로 되어 있는 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구멍이 하나도 없이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깥에서 이 세포를 뚫고서 세포 벽을 뚫고서 혈관까지 침투해 들어가려면요. 혹은 여기 결합 조직까지 뚫고 들어가려면요. 여기론 절대로 못 나가요. 세포와 세포 사이로는. 그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세포마다 이 그림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작은 세포의 구멍도 있고 또 이 세포에서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좀 커다란 물질들은 수용체가 있어서 리셉터가 있어서 그 수용체에 그 문고리에 열쇠를 꽂듯이 그 수용체에 맞는 이런 물질들이 거기에 결합을 하면은 그 물질들이 여기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운반상피 조직은요. 이 운반상피 조직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거는요. 오직 세포막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질들만 여길 통과해서 혈관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포를 뚫고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없어 세포를 뚫고 가야 되면요. 어떤 수용체나 이런 특수한 열쇠를 열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말고요. 그냥 여기를 쑥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은 어느 정도 크기의 물질들은 세포막을 쑥 통과해서 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거든요. 500 달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달톤이라는 거는 분자의 어떤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500 달톤 이하는 여기 세포 벽을 뚫고 여기 세포 사이로 쑥쑥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500 달톤보다 크면은 여기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웬만한 물질들은 얘네들 패소젠, 푸드 파티클에 되는 거 어떤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음식 찌꺼기는요 500달톤보다 훨씬 더 큰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에센셜 오일은 어떨까요? 에센셜 오일은요 분자량이 아무리 커도요 300달톤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네, 400달톤이 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뜬히 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세포벽을 뚫고 혈관까지도 쑥쑥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발랐을 때 그게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전신에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이 온반상피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네. 이 혈관으로 들어와서 혹은 세포로 침입해 들어와서 이 상피세포, 상피 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이물질들,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독소 성분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혈관까지 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통로를 따라서 쭉 가서 항문을 통해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렇게 밀착 이음으로 탄탄하게 이어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세포벽이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미세 육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미세 육모로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장이라고 했을 때는 위장, 점막, 소장, 대장이 되는데 특히 장 같은 경우는요. 영양분을 이제 분해하고 소화작용을 하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장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필요한 영양소를 그러니까 이 세포 구멍을 통해서 혹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리셉터,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로 들어올 수 있는 영양소들을 최대한 많이 버리는 거 없이 최대한 많이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네, 다 챙기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게 공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소장이 영양분을 많이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면적이 넓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이 몸통의 길이가 한없이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선택한 방식이 여기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쫙 피면은 표면적이 훨씬 넓어지겠죠. 그래서 좁은 공간 안에 최대의 표면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세 육모라는 형태로 여기 꼬불꼬불하게 이런 형태로 주름이 잡힌 형태로 이 세포가 모양이 형성이 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장벽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이 장벽이에요. 네. 이 안쪽의 벽의 모양이에요. 안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꼬불꼬불하게 표현을 했죠.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 꼬불꼬불하게 된 이 육모들이 그 안에서 더 작은 미세 육모로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모양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쫙 피면은 엄청난 표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미세 육모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미세 육모들의 이 표면이 다 상피 조직인 거죠. 상피 조직이고 이 상피 조직이 특히 상피 조직의 종류 중에서도 운반 상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포와 세포 사이가 아주 쫀쫀하게 타이트한 연점, 밀착 연점으로 세포가 쫙 이어져 있어서 빈틈 하나도 없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요. 이렇게 얘는 모세혈관 중에서 동맥혈관이고 정맥혈관이죠. 파란색은 정맥혈관이고요. 이 연두색은 뭘까요? 이 연두색은 림프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래요.
이 동맥에 있는 산소가가 맞네요. 산소가 이제 이 세포 조직으로 공급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세포 조직에 있는 노폐물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노폐물들이 정맥으로 흡수가 돼요. 그런데 정맥이 깔끔하게 다 흡수를 해가지고 심장으로 가면 좋겠는데 얘가 그렇게 꼼꼼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막 흘리면서 가요. 그럼 이 흘리고 간 그 찌꺼기들을 이 림프관이 싹 수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맥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이제 결합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대략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운반상피하고 선모상피하고 분비상피는요, 얘네들이 함께 결합되어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부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의 이 상피에 대한 특징과 구조들을 살펴본 다음에 합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선모상피입니다. 선모상피. 아까 우리 제일 첫 번째에서 봤던 그 상피 조직의 종류 중에서 이게 비처럼 뾰족뾰족뾰족한 그 솔 같은 게 달린 게 선모상피였잖아요. 이 선모상피는 가장 대표적으로 선모상피로 구성된 데가 기관지예요. 네, 코에서부터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 폐로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가 선모상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생식기관이거든요. 네,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세포가 있고요. 원기둥 같은 세포가 있고 여기에 선모, 이 파란색이 선모예요. 선모, 실리아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쉴 때 여기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공기와 함께 이물질들이 들어오죠. 그럼 그 이물질들을 얘가 빗자루질을 하듯이 쓱쓱 쓸어서 다시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질 할 때요, 빗자루가 가지런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소리라고 해야 되나? 걔네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딱 있어야지, 막 이렇게 엉켜 있으면 빗자루질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선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화롭고 규칙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여기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바깥으로 쓸어내고 액체를 바깥으로 쓸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모상피세포가 해주는 가장 주된 역할이 뭐예요? 청소. 이물질이 폐까지 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여기 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이 기관지까지 기관과 기관지 단계에서 여기까지도 못 들어오게 그냥 계속 위로 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모상피입니다. 근데요, 이 선모상피는요, 되게 이 상피 조직 중에서, 상피 세포들 중에서도요, 연약한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기관지, 우리 기도에 있는, 기도 점막에 있는 원주 선모상피 세포의 모양이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 털처럼 송송송 나 있는 거 선모들 보이시나요? 원주 선모상피 세포가 여기 끊기지 않고 쭉 있죠. 그런데요, 여기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선모들 다 어디 갔어요? 선모들 다 사라졌어요. 파괴가 되었어요. 원주 선모상피가 사라지고 여기에 이 편편상피세포 비슷한 애들만 잔뜩 모여 있죠. 이거를 세포 똑같은 상피 조직이긴 한데요. 상피세포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원주 선모 상피세포에서 선모가 싹 사라지고 편평상피세포 스키모스 에피셀리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네, 바로 이 원주 선모상피세포가 이 편평상피세포로 바뀌는 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포의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화생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 기도에서 이 원주 선모상피가 화생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완전 변신해버리는 경우는요, 뭔가 이물질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빗자루질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주 선모상피 세포가 나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도 살고 봐야지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얘가
아, 진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힘들어 죽겠네. 나 변해버릴 거야. 변신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꼴초.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경우에 담배 피면은 계속해서 그 미세한 이물질들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열심히 쓸어도 끝이 없는 거. 일을 해도 끝이 없네. 이러다가 지쳐버려요. 이 산모들이. 그러니까 아, 나 싫어. 더 이상 빗질 안 할래. 그냥 나만 안 아프면 돼. 나만 상처받지 않으면 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냥 튼튼한 세포로 바뀌어버릴래. 변신하는 거예요. 평평상피세포 조직으로요. 근데 문제는요. 편평상피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걔네를 제거해주는 빗자루질에서 쓸어내는 폐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볼래. 폐는 몰라.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폐로 온갖 이물질들이 무방비 상태로 마구마구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폐의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 세포가 어떤 특정 자극이 계속해서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화생을 해서 자기 모습을 바꿔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세포의 이상한 형태로의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원주 선모상피 세포는요, 뒤에 우리 바로 보게 되는 분비상피 있죠. 그 분비상피의 기능도, 이 원주 선모상피 조직과 함께 이 기관지의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 두 개가, 이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해 주면서 최종적으로 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분비상피까지 마저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장기로 들어가 볼게요. 분비상피, 시크레토리 에피셀리아, 말 그대로 무언가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외부 분비샘과 내분비샘으로 나뉘게 돼요. 이게 여기 상피 세포들이에요. 상피 세포들이 이제 조직을 이루고 있죠. 네, 그리고 상피 세포는 밑에 결합 조직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 그 피부 쪽 에피더마랑 더마랑 연결된 거 보면서 자세히 살펴봤죠.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수정란이 분할을 하면서 얘네들이 두 가지로 바뀌게 돼요. 하나는요, 바깥으로 구멍이 나서 바깥으로 어떤 물질을 분비해내는 그런 형태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이건 엑소크라인 글랜드, 이게 외분비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이 뭐가 분비되는 샘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요. 얘네들이 바깥으로 길이 나지 않고요. 이 안에서 샘이 고여 있다가 여기에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면은 혈관으로 이동을 하게끔 그렇게 분화가 돼요. 그래서 엔도크라인 글랜드, 얘네가 내분비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게 땀샘, 젖샘, 침샘, 그리고 소화액 분비하는 것도 다 외분비샘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분비하는 거, 담즙을 간에서 만들어서 분비하거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는 어떤 소화액을 분비하죠? 췌장액 분비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외분비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다 내분비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구성하는 상피 조직이 분비상피 조직인 거예요. 네, 호흡기에 보면은 호흡기에 대표적으로 외분비샘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실레이티드 셀, 선모세포가 있어요. 네, 선모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비세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고블렛셀이 분비세포예요. 고블렛은요, 여러분 혹시 고블렛잔 아세요?
왜 우리 디저트 같은 거 먹을 때 고블렛 잔에 담겨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잔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블렛 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술잔 세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점액질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그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기 통로 기도고요. 여기가 이제 상피 조직, 상피 점막이에요. 근데 이 기도와 이 상피 세포들 사이에 이렇게 뽀글뽀글 물 같은 게 있죠. 이게 바로 점액질이거든요. 그래서 뮤커스 라이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점액질이 이렇게 이 세포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완전 물 같은 게 아니라 찐득찐득한 그런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찐득찐득한 액체 성분을 분비하는 게 바로 이 고블렛셀, 술잔 세포인 거예요. 이 술잔 세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보다 보면 이런 모양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 이렇게 육모 같은 미세 육모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밖으로 톡톡 터져 나오면서 요 안에 있는 점액질이 지금 이 기도 공간으로 나와서 층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물질들이 뭐냐면 바로 여기 뮤신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뮤신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새는 건강기능식품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성분들의 이름을 그대로 상품명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뮤신도 제가 건강기능식품 광고, TV 광고에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뮤신이요. 이렇게 젊음을 유지해주는, 건강을 유지해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으로 이 뮤신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바로 이 점액질 성분, 호흡기계에 그리고 소화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기계 점막도요. 똑같이 이렇게 고블렛셀이 존재하거든요. 술잔세포가. 그래서 소화기 점막도요. 여기 이 술잔세포 안에 있는 이 뮤신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분비가 되어서요. 세포를 한층 싹 쌓아줘서 이 끈적끈적한 물질 세포를 싹 쌓아줘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세포핵이 있고 다른 세포 조직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세포들과 공통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분비샘 중에 하나인 호흡기계 고블렛셀, 이 술잔세포에서 분비하는 이 뮤신, 점액질이 하는 역할은요. 일단 이 세포 자체를 보호해줘요. 세포 자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평소에 숨을 쉴 때 딱히 이 기도 점막을 자극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막 좀 오염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화재가 있어서 연기가 매캐하게 나거나 할 때는 여기 점막을 손상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여기 뮤신으로 형성된 이 점막 보호층이 딱 있으면은 세포까지 그런 자극성 물질들이 침투하지 못하고 걔네들이 여기 선모작용을 통해서 빗질이 돼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빗질이 돼서. 그리고요. 또 이 점막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걔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거. 그래서 먼지가 너무 작으면 빗자루질로 잘 이게 제거가 안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이게 선모가 아무리 쓸어도 걔네들이 이 선모 사이사이를 쏙쏙쏙 빠져나갈 정도로 작아요. 그럴 때는요, 이 점액질이 그 미세한 물질들을 뭉치는 거, 반죽을 하는 그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액질로 걔네들을 반죽을 하면 덩어리가 커지겠죠. 그럼 선모가 이 쓸어내기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돼요. 이 호흡기계예요. 섬모세포하고 이 술잔세포, 고블렛셀의 작용이 있죠. 얘네들과 관련된 아로마 세라피의 작용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스펙토런트, 거담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래가 잘 뱉어지게 하는 작용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 미세한 물질이 들어갔어도 걔네를 이 선모가 잘 쓸어낼 수 있으려면 이 점액질로 걔네를 잘 뭉쳐서 반죽을 해서 덩어리를 좀 키워가지고 이 선모가 쓸어내게 하죠. 그럼 선모가 기도에 어느 정도 위에까지 올라왔으면 기침 반사가 자극이 돼서 우리가 기침을 해서 걔네를 뱉어내는 거예요. 가래의 형태로. 그게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익스펙토런트 거담 작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작용이 이 상피 조직의 분비세포 그리고 선모세포하고 연결되는 작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연결해서 아로마 세라피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점액이 분비가 되고 선모가 위로 이 여기가 폐죠. 그러니까 여기가 코랑 입이 있는 쪽일 거예요. 위쪽으로 이물질을 다시 배출시켜주는 이 작용을 점액 선모 청소 작용이라고 해요. 뮤코실리어리 클리어런스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모세포가 파괴되거나 점액세포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이상이 생겨도요. 이 점액 선모 청소 작용이 제대로 안 돼서 목에 이물질이 딱 달라붙어서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껴서 답답한데 나오지는 않고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관지 염증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물질들이 폐포까지 가서 폐에 염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게 폐렴이잖아요. 그런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게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상피 세포뿐만이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 세포들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요. 제가 호흡기계와 아로마 세라피에서 이 그림 그대로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 선모 상피세포하고 여기 고블렛셀, 술잔세포에서 분비하는 뮤신이라는 점액질 물질이 합세를 해서 점액 선모 청소 작용을 해준다. 그래서 기도의 이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줌으로써 기도와 폐의 염증을 예방해 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상피 조직과 관련해서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호흡기계, 기도와 기관지에 있는 분포하는 상피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거기에는 선모상피 세포도 있었고, 그리고 분비상피 세포도 있었어요. 외분비샘의 형태로 존재를 했었죠. 이 상피 세포들로 구성된 이 점막에 기도 점막에 그리고 기관지 점막에 상피 조직에 에센셜 오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용은 무엇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연화작용입니다. 듀물센치라는 건데요. 연화작용은 가장 대표적인 게 샌달우드죠. 그래서 예민해지거나 염증이 생긴 점막을 진정하고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연화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고 자극적이고 간지러움을 동반하는 기침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 기도랑 기관지 점막을 이루는 상피 조직에서 거기에 있는 그 분비 상피요. 고블렛셀이요. 술잔세포에서 뮤신이라는 분비물을 점액질을 분비를 해서 그 부분에 윤활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층 역할, 보호막 역할도 해주고 뭔가 이물질이 있을 때 그거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밖으로 잘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 고블렛셀, 술잔세포가 분비하는 작용이 제대로 안 돼요. 술잔세포가 무엇 때문에 손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뮤신이란 점액질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점막에 있는 점액층이 처음에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점점 그 점액층이 얇아지면서 나중에는 상피 세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옷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갑자기 맨살이 드러나요. 예전에는 옷이 보호 역할을 해줬는데 보호 역할을 하는 게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자극이 되는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곧장 이 세포들이 그 자극이 되는 물질들의 괴롭힘을 받게 되겠죠. 그 자극이 고스란히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극적이고 건조하고 자극적이고 간지러움을 동반하는 그런 느낌들 있죠. 목에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느낌들이요. 목에 뭐가 낀 것 같고 답답하고 아프고 불편한 그런 느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때 이 샌다루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주면은 이 점막 분비를 촉진해 줌으로써 여기 다시 점액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작용이 연화작용인데 사실 이 듀물선트는요. 이런 호흡기 상피에만 적용되는 작용은 아니에요. 분비 상피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연화작용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담작용이요. 익스펙토런트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네, 이 표는요, 제가 살바토레의 책에 나오는 거를, 우리말로 다시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거담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Stimulating and Warming하고 Soothing and Tumescent인데요. Stimulant and Warming은요, 뭔가 우리 몸에 그 점막이 있는 조직 있죠. 상피 조직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 조직의 작용을 촉진시켜 줘가지고 가래가 잘 배출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나와 있죠. 따뜻한 성질로 습을 제거하고, 여기 습이라는 건 뭘까요? 목에서 지금 점액질이 분비가 됐는데요. 걔가 이물질하고 뭉쳐져서 어떤 반죽이 됐으면은 산모가 원활하게 걔를 잘 쓸어줘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가래로 뱉어내야 되는데 산모가 어떤 이유로 제대로 빗자루질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반죽은 된 상태인데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럼 목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답답하고 간질간질하고 막 미치겠죠. 그럴 때 이 산모 운동을 촉진시켜줘서 얘를 잘 배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Stimulating and Warming이에요. 그래서 이 작용을 해주는 에센셜 오일에 해당되는 게 애니시드, 안젤리카 루트, 바질, 카다몬, 시나몬, 진저, 히솝, 파인, 유칼립투스, 펜넬, 스윗마조람, 로즈마리, 타임, 미르,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이 스티뮬레이팅 앤 워밍, 거담작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들은 애니시드나 카다몬 같은 에센셜 오일들이죠. 그 다음에 수딩 앤 듀물선트는요. 이 위에는 워밍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슈팅이랑 듀물선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앞에 우리 바로 앞에 듀물선트 작용 살펴봤잖아요. 연화작용이요. 점액 분비가 너무 안 돼서 건조해져가지고 점액층이 너무 얇아지거나 거의 사라져버려가지고 이 세포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그 점액 분비를 다시 활성화시켜줘서 자극을 완화해주는 작용이 수징 앤 듀물선트.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샌다루드는 앞에서도 나왔으니까 여기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것과 함께 로만 카모마일, 사이프러스,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 작용이요. 이거 영어로 표현하는 작용에서는 안티투설시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해 작용, 말 그대로 기침을 멎게 해주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기침 예방과 완화 작용을 진해 작용, 안티투설시브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이 우리가 기침을 할 때는요. 이 기침이 나오게 되는 건 어떤 중추, 뇌 신경 중추의 자극에 의해서 기침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말초의 자극에 의해서 기침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초의 기침 수용체의 자극을 완화시켜줌으로써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 기침이 발생하게 되는 기전이요. 중추성 기전이랑 말초성 기전에 대해서는 제가 호흡기계 아로마 세라피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초에 있는 기침 수용체는 우리 몸에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기관지 점막에도 이런 수용체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기도 점막에도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이물질이 이 기침 수용체를 톡톡톡 건드리면은 기침이 막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침 수용체가 이물질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게 하려면요. 네. 거기 이물질이 거기에 자극을 주지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액이 분비가 됐는데 그게 이물질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끈적끈적한 상태가 됐어요. 근데 걔가 밖으로 산모가 그걸 잘 빗자루질을 해서 쓸어내줘야 되는데 산모가 어떤 이유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거기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자극이 돼서 기침이 나는 거죠. 그럴 때 얘를 밖으로 잘 나갈 수 있게 묽게 만들어주는 게 점액 용해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듀물센트 작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스피레이터리 듀물센트 점액 용해 작용을 통해서 기침 반사를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담 작용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물질이 있어서 자꾸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지 못하게 이물질을 잘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익스펙토런트 거담 작용이요. 그 다음에 우려열 제거는 뭐냐면요. 우리 몸은 어디든지요. 이물질이 침입을 하면은 면역세포들이 작동을 해서 걔를 제거하고 처리하는 일을 해요. 그게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염증 반응의 형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 1차적으로 생기는 기전 중에 하나가 그 이물질이 침입한 부위로 혈관이 확장해요.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면역세포들이 거기에 이물질 처리하러 대거 몰려가야 되니까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관이 확장이 되고 이 혈관에서 그 이물질이 침입한 조직으로 혈관 안에 있는 성분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혈관 성분들이 대거 빠져나온 그 부분, 그 조직 부분이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막이 부어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컨제스천, 우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안 그래도 여기 이물질이 있어서 걔가 수용체를 계속 톡톡톡 건드리는데 이 통로까지 더 좁아져서 더 심하게 꾹꾹 누르면서 자극을 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퉁퉁 부어있던 점막을 가라앉게 되면은 길이 넓어지면서 꾹꾹 누르던 그 자극이 완화가 되겠죠. 네, 그런 작용으로 기침 수용체의 자극이 줄어들면서 기침을 덜하게 되는 이게 바로 우려열 제거, 디컨제스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액을 용해시키고 거담 작용을 하고 우려를 제거해주는 이런 프로퍼티를 가진 이런 작용을 가진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기침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애니시드, 사이프러스, 히솝,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타임 같은 에센셜 오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요, 애니시드 에센셜 오일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연구 제목을 볼까요? 애니시드 에센셜 오일이 레디오션 줄여준대요.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염증으로 인해서 사이토카인 분비가 왕성해지는 걸 줄여준대요. 그러니까 염증이 너무 과도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거죠. 그리고 스티뮬레이트, 뭔가를 이렇게 촉진시켜준대요. 뮤커스 시크리션, 프라이머리 에어웨이, 브론키알, 트라키알, 에피셀리알 셀. 이거는 우리 코나 입을 통해서 폐로 갈 때 그 첫 관문이 되는 부분 있죠. 그래서 기관지랑 이런 부분들의 점막이요. 기도 안쪽 부분에 점막 부분에 뮤커스 시크리션,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시드 에센셜 오일이 기도 점막의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여기 사이토카인 분비를 줄여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이토카인이 인터류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류킨을 줄여줘서 염증이 너무 과도해지지 않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를 밝혔고, 그 다음에 술잔세포, 고블렛셀이죠. 술잔세포에서 뮤신이 제대로 분비되도록 해서 이 점액층이 상피 조직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분비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작용을 애니시드 에센셜 오일이 한다는 걸 밝힌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위점막 상피 세포인데요. 여기 위점막 상피 세포도요. 기도 점막 상피 세포처럼요. 점액질을 분비하는 상피세포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소화에 필요한
물질들을 분비하는 세포들도 있어요. 특히 위 같은 경우는요,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어서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요, 소화기계 아로마 세라피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위에 대한 해부 생리학적인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 클래스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상피세포의 기능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점막층이 바로 에피셀리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어딜까요? 이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공간이죠. 이 공간의 가장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이 점막 조직이 에피셀리움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결합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조직의 이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벽세포하고 여기 이 부분은요. 여기를 확대한 부분이에요. 상피 조직을 확대했을 때 여기 어떤 위 점막의 상피세포, 상피 조직이 어떤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나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물질들, 소화에 필요한 주요 물질들, 위에 작용에 필요한 주요 물질들이 바로 이 벽세포, 주세포, 장 내분비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네, 벽세포에서 염산이 만들어져요. 염산, 위산의 가장 주된 재료죠. 그 다음에 주세포에서는 소화효소인 펩시노겐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요. 네, 근데 여기 앞부분에서 장 내분비 세포에서는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장 점막이요. 위에서 이제 바로 소장으로 이어지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소장과 대장을 전부 다 합쳐서 장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이 점막층이 좀 차이가 있어요. 소장 점막은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의 층으로 되어서 이 안에 상피 조직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장 점막, 대장 점막의 상피세포는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점액층이 있고요. 바깥에 점액층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 알약 같은 동그란 애들은요.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음식물 분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자들이요. 소장 점막 상피세포에서 보면은 이 점액질 안으로 아예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보호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대장 점막에서는요.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여기까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점액질이 있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묽은 성분으로 바깥에 점액질이 한층 더 있어요.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 레이어가 한층 더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구성은 똑같아요. 세포들 어떤 세포들이 있나 그 구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장 내분비 세포 이거는요. 앞에 위장벽을 이루는 상피 조직에도 있었던 세포죠. 그리고 장세포가 있고요. 여기 고블렛의 술잔세포요. 우리 호흡기계에서 살펴봤던 술잔세포가 장 점막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술잔세포는 뭘 분비해요? 뮤신이라는 점액질을 분비했죠. 여기서도 뮤신이라는 점액질을 분비해주고 있습니다. 소장에서도 대장에서도요. 그래서 이 점액층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그 뮤신 성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파네스셀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 장 상피세포에 있는 대식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물질을 쑥쑥 빨아들여서 분해해주는 청소기 역할을 해주는 게 있고 또 여기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기세포도 위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로 장 점막 상피 세포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점액층이에요. 점액층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요. 여기 뭔가 이 세포들을 손상시키거나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 없이 필요한 영양소만 쑥쑥 받아들이면서 이 물질들은 무사히 통과시키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점액층이 분비하면은 그 점액을 분비하는 이 고블렛의 술잔 세포도 덩달아서 또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요. 일단은 큰 틀에서 이 위, 장, 점막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세포간 이음이요. 세포간에 아주 쫀쫀하게 재봉틀로 주룩 박은 것처럼 틈새가 없게 타이트 정션, 밀착 연접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죠. 네. 그런데 소장이 다른 위나 대장에 비해서 그 세포와 세포 사이를 잇는 이음이 느슨하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세기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이음이 조절되기도 해요. 어쩔 때, 어떤 상태일 때 이 이음이 느슨해질까요? 우리 몸은요,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의 측면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세포들이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사람이 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어떻게든지 최대한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라도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면은 세포들 간의 틈새가 좁아져서 철벽 방어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느슨해져서 뭐라도 들어와 이렇게 될까요? 느슨해져서 뭐라도 들어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몸의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 이음이 더 느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있었잖아요.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각각의 조직마다 각각의 세포마다 줄기세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몸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 분열이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아주 천천히 되는 것도 있고 살면서 거의 안 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위와 소장 대장의 줄기세포는요. 빨리빨리 분화가 되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이물질들이 들어오고 온갖 자극되는 물질들이 들어와서 이 점막이 손상됐을 때 빨리빨리 그거를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액 분비예요. 네, 술전세포에서 분비하는 뮤신이 이 위, 소장, 대장을 보호하는데 소장, 대장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잔세포에서 점액을 분비한다 그랬죠. 주 성분이 바로 뮤신. 뮤신은 그냥 이 앞자만 따서 우리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의 풀네임을 얘기하면 뮤신 글리코프로테인이에요. 글리코프로테인은요, 단백질입니다. 네, 그래서 뮤신 단백질이 얘 풀네임이에요. 이 뮤신 단백질을 분비를 해서 이 점액층을 형성을 해서 이 세포들을 이 점막을 보호해 주게 되는 거예요. 뮤신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뮤신은요, 우리 몸에 상피 조직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 분비 상피가 있는 데서는 뮤신이 거의 다 분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 점막에도 뮤신을 분비하는 이 술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술잔세포, 눈 점막에 있는 술잔세포에서 뮤신을 분비해가지고 눈이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너무 뻑뻑하다 할 때는 내 상피세포, 상피 조직에 이 술잔세포가 제 기능을 지금 잘 못하고 있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 점막에서도 뮤신을 분비를 해줘요. 그래서 항균 작용을 한다는 거는 이 뮤신 자체가 항균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뒤에 이물질 제거랑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해요. 예, 이 점막의 점액질은요, 뭔가 미세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반죽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반죽해서 더 이 섬모가 빗자루질을 해서 쓸어내기 더 쉬운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럼으로써 이 균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낼 수 있는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 점액질을 통해서 윤활 작용을 해주는 거죠. 건조해서 뻑뻑해지는 걸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강 점막에도 비슷한 작용을 해요. 윤활 작용을 해주고 이 점액층이요. 이 세포가 지니고 있는 조직이 지니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액질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필요한 영양소는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들여보내고 이거는 이물질 세균이니까 들여보내면 안 되고 이렇게 골라서 들여보내주는 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구강점막에서 이 뮤신이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요. 우리 치아가요. 이렇게 단단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안에 무기질이 침착돼 가지고 치아가 아주 단단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뮤신이 치아의 무기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점막에 있는 술잔세포에서 뮤신을 제대로 분비해내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도점막이요. 기도점막은 우리 이미 살펴봤죠. 네, 이 기도점막이 너무 건조해서 자극이 되는 걸 예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섬모와 함께 점액 섬모 청소 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이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균 작용과 이물질 제거를 해주는 거죠. 위 점막에서는 그 점액층을 형성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주는 거고요. 장에서는요, 얘네들이 윤활제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보호장벽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그 점액질이 윤활제 역할을 해서 음식물이 떼글떼글 굴러서 제대로 항문까지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에서는요, 특히 이 뮤신이랑 프로바이오틱이요.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서로 연합을 형성해서 그 보호 장벽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이랑 질 점막에서는요, 여기서도 점액을 분비를 해서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것과 함께요. 중요한 게 이 자궁과 질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이요, 정자의 운동성을 조절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 생殖기에서 분비되는 뮤신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야지 우리가 임신도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곳에서 이 존재하는 상피 조직에 이 술잔세포에서 뮤신이 분비되면서 이런 중요한 작용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술잔세포가 제 기능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술잔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일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죠? 결국 우리 같은 지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상피 조직, 상피 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손상시킬 수 있는 침입자들로부터 보호를 함으로써 우리가 뮤신의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항균작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액 분비가 잘 안 되면요, 우리 몸 곳곳에서 이 뮤신이 하는 역할을 봤잖아요. 점액 분비가 안 된다는 건 그 뮤신이 하던 역할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그 연구 결과들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점액 분비가 안 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 봤더니, 이거 2개의 논문의 결과를 제가 여기 합쳐놨거든요. 일단 소장과 대장에 뮤신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음식물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원리일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뮤신 분비가 안 되면은 상피 조직을 보호해주는 점액층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소장과 대장의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물질들, 자극적인 물질들이 곧장 그 세포를 자극하고 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요, 어떤 이물질이 세포를 공격해요. 그러면 면역 반응이 시작이 되죠.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이에요. 네. 그리고 이 염증 반응과 함께 뭔가 이물질이 평소에는 점액층이 있어가지고 보호를 해줘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평소에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던 그런 이물질들이 세포, 상피 조직에 곧장 자극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큰일 났어,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돼 하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더 자주, 더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음식물 알레르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염증 반응이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루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장누수 증후군도요, 이 장의 점액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또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점액 분비가 안 될 때, 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간에, 뭐라 그러죠? 지방간이나 간경화나 이런 거 생기는 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술하고 상관없이 그런 간의 손상이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비알코올성 간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점액 분비, 뮤신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 단즙 전체성 간질환, 당간염, 이것도 점액 분비가 안 될 때 그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간에서 하는 일, 우리 앞에서 간이 대표적인 외분비샘이라고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간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바로 담즙이거든요. 네,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소장으로 분비를 해요. 그래서 간은 외분비샘인 거거든요. 근데 그 담즙이 소장으로 분비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정체가 되면은 그게 이제 몸에서 흘러가야 될 게 정체돼 있으면 그건 독소가 되는 거죠. 네.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고인 담즙도 네, 제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썩어서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이물질이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액 분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 질환도 이런 소화기계 점액 분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피 조직이 하는 역할이요. 그 중에서 특히 이 분비상피 세포가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이건 제가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건강한 상태의 장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록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점액질이에요. 여기가 예, 장상피 조직인 거죠. 여기는 운반상피이기도 하고 여기 군데군데 뮤신을 분비하는 분비상피도 존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거 여기 지금 이게 시크리트리 이뮤노글로불린 A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면역물질들도 있어요. 면역물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펩타이드, 이거는 항균 작용을 하는 단백질 성분들도 여기에 있어. 점액질을 분비하면서 이런 성분들도 이 점막 세포에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이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설사 어떻게 뚫고 들어온다고 해도 얘네들 임뮤노글로불린이랑 이 펩타이드 단백질 성분들이 얘네를 다 처리를 해줘서 여기 세포에까지 침범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세포 밑에 결합조직 수준에서는 다양한 면역작용을 하는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뚫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처리해준다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얘네들 다 건강한 미생물들이에요. 건강한 미생물들이 장에서 살다가 우리 몸에 해로운 미생물들, 세균들이 이 동네를 장악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점액질을 유지하는데 아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했던 우리 몸에 유익한 그 유익균들이요. 유익균들이 일정 정도 여기 기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액질이 파괴되지 않고 있었는데 못된 놈들이 얘네를 다 물리치고 이 구역을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점액질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점액질을 파괴하니까 곧장 이 자극원들이 해로운 균들이 세포를 공격을 해서 세포를 파괴를 해요. 그러면은 세포가 파괴되면서 그 파괴된 틈으로 유해균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요? 이 결합 조직 층에 있는 혈관으로까지 침범에 들어가서 이 유해균들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몸 여기저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네,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은요, 이렇게 장의 보호 장벽, 장 점막이 파괴되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유익균들이 살고 있던 이 마을에 유해균들이 침입을 해서 네, 여기를 침략자들이 이 장의 공간을 차지해 버리면서 점액층이 붕괴가 되고, 그러면 세포가 파괴가 돼서 그 아래 결합 조직에 있는 혈관까지 이 침입자들이 침입을 해서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 건강한 미생물 환경에서 이 군집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생태계가 해로운 미생물들로 인해서 붕괴되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둘 다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놓이게 되는 그런 환경 부분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환경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환경도 여기에 들어가요. 가장 대표적인 거 장에 우리가 만드는 환경 뭐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 안의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그거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이런 유익균과 유해균의 조성에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많은 연구 결과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 자극들도 이 환경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광범위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을 통해서 여기 장내의 건강한 미생물 환경이 깨지게 된 다음에 장누수 증후군까지 가게 되는 건 이제 염증 반응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반응이라는 건, 사이토카인 반응이 활성화된다는 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염증이 진행이 되면 세포가 파괴되고, 그러면서 상피세포 장벽이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온몸에 염증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증상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 건강한 상피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건강한 미생물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쉬운 실천은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장에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거죠. 그게 가장 간단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가장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천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 예,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약물이요. 특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어떤 질병 상태에서 회복을 하고자 먹는 약물이 오히려 장내에 유해균이 득실득실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약물이 항생제예요. 항생제는요, 우리 몸속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들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익균이 다 죽은 상태, 그 빈틈을 타고 우리 몸에 해로운 균들이 그 장의 환경을 장악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 유익균과 우리 인간 간의 건강한 공생관계가 깨지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사는 곳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단적으로는요, 뭔가 환경적인 자극원이 많은 아주 오염물질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것과 청정한 환경에 사는 것, 그거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크게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생애 주기요.
생애 주기라는 건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인지 노인인지 건장한 20, 30대 젊은 층인지에 따라서도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만 방식과 모유 수유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여성의 질에는요, 유산균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그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엄마의 질을 통과해서 나올 때, 그 엄마의 질에 있는 유산균을 입으로 섭취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은 그 유산균이 아기가 입으로 꿀꺽 삼켜서 장으로 가서 장에서 이제 그 장 활동을 도와주는, 장을 보호하는 유익균으로 그 동네, 마을을 형성하고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모유 수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있는 그런 건강한 유익균들이 아기가 그 엄마의 젖과 함께 섭취를 해서 장 속에 그런 건강한 그 세균의 생태 환경, 유익균의 생태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제왕절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 젖병을 가지고 그 우유를 먹이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유익균들을 아기가 장 속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말씀드렸죠. 네.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이 유익균들이 못 버티고 다 죽어나가고요. 그 자리를 뭔가 생존력이 강한 그런 유해균들이 득실득실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요. 이거는 이 장의 환경이 신경계의 작용과 또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요,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아로마 세라피로 해줄 수 있는 건요, 그래서 먹는 거, 그리고 약물을 조절하는 거,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을 조절하는 거, 뭐 분만 방식이나 모유 수유, 이거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선택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 아로마 세라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뭔가 먹는 것을 통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손상을 입히는 작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항균 작용을 통해서,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항균 작용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아로마 세라피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용은 스트레스 관리와 항균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제가 또 논문 하나의 내용을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제목을 보면은 장내 항상성의 그, 위장관계 점액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신경계의 그런 어떤 질환, 신경계의 문제에 대해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장내 항상성의 점액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포커싱을 해서 본 논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위장 점액 분비 시스템은 장내 항상성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항상성이라는 건 장내에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죠. 신경계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뮤신이 하는 역할들을 살펴보면서 점액 분비가 안 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봤죠. 근데 앞에서 살펴봤던 문제 말고도요, 거기에 점액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신경계 질환의 발생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점액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자폐증, 그리고 다양한 신경장애가 발생하는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위장의 상피 조직, 상피 세포, 점액이 분비가 안 되면은 위, 소장, 대장의 상피 조직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일어나고 거기까지가 아닌가요? 왜 갑자기 이런
뇌신경계의 질환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바로 장 내분비 세포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장 내분비 세포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넘어갈게요 하고 넘어갔던 그 세포거든요. 이 장 내분비 세포가요, 뇌와 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요. 그래서 장에 이 점막세포에 생긴 문제가 왜 뇌 신경 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건지 그 해답이 바로 장 내분비 세포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C라고 돼 있는 게 여기 엔테로 엔도크라인 셀, 장 내분비 세포 약자거든요. 장 내분비 세포가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가 우리 위장인간 계통이라고 했을 때는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직장도 있고 결장도 있고 항문도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있는 장 내분비 세포냐 EC냐에 따라서 분비하는 물질들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분비하는 물질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흔히 들어본 물질들 살펴본다면 5-HT 있죠. 이거는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그 다음에 그렐린이요. 이거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가스트린, 이건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고, 또 소마토스타틴이나 여기 GLP-1, GLP-2 얘네들은 신경 펩티드로 분류되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여기 지금 장 내분비 세포에서 분비하는 이 물질들은요, 뇌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 내분비 세포, EC 세포의 종류들이에요. A세포라는 것도 있고 D세포, EC세포, G세포, I세포, L세포, K세포 이런 종류들로 나뉘어요. 위치도 다르고요. 그래서 A세포, 각각의 세포들이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 위장관계 중에 어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얘네들이 분비하는 호르몬이요. 장 내분비 세포들이 분비하는 호르몬이 식욕을 조절하는 그렐린,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 세로토닌, 가스트린, 콜레시스토키닌, 그리고 이런 성장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호르몬, 분비 호르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위장관계와 아로마 세라피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런 물질들을 다른 말로 신경 펩티드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신경 펩티드들은 사실 뇌에서도 분비하는 신경 물질들이더라.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 세라피의 작용과 연결해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살펴본 상피 조직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아로마 세라피로 도울 수 있을까?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도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의 작용 프로퍼티가 카미네이티브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풍작용이라고도 해요. 장내 가스를 제거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작용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 거냐면요. 이 카미네이티브 작용을 가진, 이 효과를 가진 에센셜 오일을 썼을 때 장의 내벽을 강화해줘요. 장의 내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장의 상피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장의 상피 조직을 이루는 그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서 장내의 가스 배출과 재흡수가 일어나는 반사작용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장내에서 가스가 잘 배출되려면요, 연동운동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장 내에서 필요한 물질들이 재흡수가 잘 되려면요, 그 점액세포들의 선택적인 투과성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장의
내벽을 이루고 있는 상피 조직의 각각의 세포들이 손상받지 않은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때 장에 가스가 안 차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 내벽이랑 위 점막에 대해서 국소적인 자극 효과를 가지는 게 또 이 카미네이티브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구풍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위 내벽이요, 특히 그 상피 조직을 이룬 세포들에서 어떤 작용을 자극하는 걸까요? 국소적인 자극이라는 거, 이게 영어로 stimulate인데 우리말로 자극이라고 번역을 해서 자극적인 거, 자극하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극이라는 건 촉진시켜준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촉진시켜주는 게 그런 거겠죠. 술잔 세포가 뮤신 분비를 제대로 하도록 촉진시켜 줌으로써, 네, 이 뮤신이 하는 역할 중에 보호작용과 이 위 장벽의 기능을 촉진시켜줘서 연동운동이 제대로 잘 되도록 해주는 작용들이 있었죠. 그 작용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네, 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해주고 이 복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경작용이요. 네, 이 진경작용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통증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경작용은요, 진경작용도 그렇고 이 앞에 있는 내벽을 강화하는 작용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담즙분비 촉진이랑 연결이 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담즙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이것도 제가 한번 다른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담즙은 기본적으로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보관이 되었다가 우리가 지방을 섭취했을 때 담도를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면 이게 지방 분해를 촉진해주고, 그러니까 소화작용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세균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해요. 항균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장 내벽을 뭔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담즙이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즙 자체가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담즙 분비가 잘 될 때,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작용은 콜라고그잖아요. 그래서 콜라고그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때 거기에 결과로서 카미네이티브, 장내 가스가 배출이 돼서 장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로 블랙페퍼, 점원, 카모마일, 펜델, 만다린,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위장관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예방해주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장관 점막은 무엇이에요? 상피 조직이요. 네. 그래서 이 상피 조직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거는요, 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은, 찾지 못했고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험 결과들, 논문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요. 위장관 점막 손상을 예방해주고 위장관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달리 말해서 이 위장관 점막의 상피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에센셜 오일 대표적인 것들이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게 진저, 오레가노, 타임,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발표가 된 에센셜 오일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에센셜 오일들이 상피 조직을 강화해주고 상피 조직의 손상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그 상피 조직 중에서 우리가 운반상피와 손모상피, 분비상피를 묶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상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